안녕하세요. 60대 여자입니다. 솔직히 저랑 비슷한 나이이신 분들 계실 테죠? 요즘 어떠세요? 사실 어릴 적에 나이 60 넘으면 세상 통달하고 아무 걱정 없이 어른 대접 받으며 손주 조롱 보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 거란 상상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아니면 돈 많이 벌어놓고 어디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가족들과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상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그런 상상 많이 했어요. 어릴 적에 가난하게 커서 그런지 저는 미래를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한 악착 같은 욕심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저 스스로를 현실과 반대의 상황으로 착각하고 사는 건 말이죠. 제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집이 너무 가난하고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먹을 것도 없고 부모님이 저를 잘 돌봐주지도 못하니까 매일 배부르고 싶고 이쁜 옷 입고 싶고 항상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부잣집 딸이란 착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물론 잠시였지만 그런 착각과 망상에 빠져 살 만큼 가난했어요. 그냥 부잣집이 부러웠고 그 집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잘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내 부모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뱅이였어요. 아버지 직업은 칼갈이였습니다. 지금이야 주방 부엌칼을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칼 하나 사면 아끼고 조심히 썼죠. 그러다 보면 이가 나가서 잘 썰거나 베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칼갈이가 지나가면서 칼 가라 칼 가라 이렇게 외치면 동네 아줌마들이 여기요 칼 갈아줘요 이러면서 칼도 갈고 가는 김에 집에 있는 이나간 칼도 가져오고 그땐 홈이나 낙 같은 것도 같이 갈던 기억 제 나이 또래분들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아빠는 언제나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나 들어오셨어요. 칼 가는 게 뚝딱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보통은 식사를 하기 전 혹은 한우에 바로 칼 가는 사람이 많은 터라 그 시간대에 계속 동네를 돌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 갈면 한동안 칼갈이를 안 하는 터라 보통 한 번 돌고 다른 동네로 도는 식으로 4번 돌아다니셔야 했어요. 물론 아빠 엄마가 찢어지게 가난하셨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놈의 전쟁만 아니었으면 아빠도 이북에서 떵떵거리며 사셨을 텐데 전쟁통에 공산당 피해서 내려온 후에 그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칼갈이까지 하시게 된 거죠. 게다가 아빠가 술 마시고 욱하는 성격에 사고를 쳐서 여러 사람에게 합의금 주고 사업한다고 보증 서더니 다 날려버렸어요. 정말 한심한 사람이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외부에서 보면 아빠가 무능력하고 문제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에겐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아빠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냥 좀 애처롭기도 하고 반면에 아빠가 착해서 사기당하신 걸 알기 때문에 아빠를 미워할래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이미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들어갔을 때였어요. 밤에만 야간 학교 다니며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엄마가 공부해서 뭐 할래? 그냥 공장 다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공부에도 악착 같은 집착이 있었어요. 우리 집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울었고 저도 공장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서 성인이 되니까 저도 출가를 했지만 그게 아빠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많이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네 엄마 원망하지 말고 나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사랑한다 딸아. 라고 해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늦은 나이에 대학교도 다니고 박사 학위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아들도 둘이나 낳아서 저는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다 착각이었네요. 아니, 저만의 꿈이었나 봅니다. 초년에 힘들고 중장년에 좀 살만하더니 슬슬 노년기에 접어드니까 갑자기 인생이 피곤해졌습니다. 일단 아들놈이 문제였어요. 그나마 둘째는 공부도 제법 하고 나름 모범생인데 첫째가 항상 문제였어요. 맞으면 맞이 같은 맛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니 행여나 둘째가 닮을까봐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켜서 간신히 둘째는 사랑구실하게 만들었지만 첫째는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첫째가 무슨 건달이나 전과자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지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제 아빠랑 하는 행동이 비슷했습니다. 뭐랄까,
욱하는 성격에 사람 좋아하고 대신 사고 좀 치지만 또 얼른 수습하는 행동이 판박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좋은 기업에 취직은 못하고 영업사원 전전하다가 남편 친구네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지냈고, 대신 둘째는 중견기업에서 꽤 높은 연봉 받으며 인정받고 살았죠. 역시 남자는 직업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둘째는 꽤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아주 순조롭게 결혼까지 꼬리냈지만, 문제는 첫째가 만나는 여자마다 사고를 치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거나 하면서 언제나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만나는 여자를 가만히 보면 어디 다방 여자 혹은 호프집 알바생, 이런 여자들만 만나니 부모로서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 자식은 도대체 뭐하고 살려고 저 나이 먹도록 여자 하나 못 만나? 둘째는 아주 괜찮은 여자 만나서 이렇게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첫째 듣겠어요. 그만해요. 사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터라 이미 나이가 칠순을 바라보는데 첫째가 장가를 안 가니 많이 답답했겠죠. 남편은 원래 이런데 참 무뚝뚝한 남자였어요. 경상도 토박이인데다가 워낙 공사 현장판을 돌아다니며 잔뼈가 굵은 남자라서 가정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하지만 늘 아이들 걱정하고 항상 전화로 안부를 묻던 남자였어요. 대신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웠어요. 즉, 아이들 자유에 많이 맡기는 편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어릴 적에 사고 좀 치고 다닐 때도 사내 자식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젠 나이 먹고 일발 빠진 호랑이가 되어 집에만 있으니 첫째의 물렁한 삶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나봐요. 늘 첫째 걱정만 하고 잔소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째도 눈치가 보였나봐요. 어릴 적에 아빠 무서운 줄은 알아서 다 컸는데도 남편은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이에 30 넘겨서 아버지 집에 얹혀 있으니 자기도 눈치가 보였겠죠. 그래서인지 며칠은 쥐죽은 듯이 다니더군요. 그냥 자식이라서 짠하고 돌아가신 아빠도 저러셨겠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짠하니까 늘 첫째를 감싸주게 되더군요. 그 사이에 둘째 아들 놈은 이미 장가가서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첫째를 내놓은 자식 취급하니 첫째도 찍소리 못하고 둘째는 좋은 여자 있다며 데리고 왔거든요. 아, 며느리 이야기를 안 드렸네요. 저희 둘째 며느리는 전문직이 아주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사실 며느리 직장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허락한 건 아니고요. 며느리 성격이 저랑 빼닮았어요. 첫째 아들 놈이 돌아가신 우리 아빠랑 판박이면 둘째 며느리는 저랑 성격이 판박이라서 허락한 겁니다. 약간 집착도 강하고 뭐든지 한 번 하면 결론을 봐야 하는 악착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겐 그게 좀 안 좋게 보일 순 있지만 그렇게 살아온 저로서는 그런 점이 이해되고 이뻐 보이더군요. 게다가 똑순이같이 똑부러지니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죠. 처음엔 전문직에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팀장급을 달고 있어서 엄청 깐깐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애교도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상견례를 하러 갈 때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아무래도 둘째 아들이지만 저희한텐 상견례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긴장도 많이 하고 사돈댁이 어떤 곳인지 둘째 아들에게 설명은 들었었죠. 장모님 댁이 엄청 부자여서 좀 벼락부자 느낌이 있긴 한데 장인어른은 약간 백수한량이고, 근데 워낙 씀씀이도 좋고 사람들이 좋아서 주변 평도 좋더라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딱히 우리 집안하고 비슷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며느리 마음에 들고 아들도 좋다고 하니 상견례 날을 잡아서 만나러 가려는데 첫째 놈이 쭈뼛쭈뼛 거리는 겁니다. 하긴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동생이 먼저 상견례를 하니까 쪽팔리긴 한데 그래도 우애가 좋은 사이였으니까 형으로서 마지로서 상견례 자리는 가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서 형 노릇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을 저도 잘 알죠. 근데 남편은 은근히 첫째가 상견례 자리에 안 오길 바라는 눈치였는데 저에겐 아픈 손가락이니 같이 가자고 설득해서 첫째도 상견례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미 둘째에게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예비 안사돈의 모습은 거의 무슨 중국 왕후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태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린 황태자 앞에 내세우고 뒤에 자리 잡고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왕비 같은 모습. 딱 그런 모습이 예비 시어머니 첫인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백수한량 티가 팍팍 나더군요. 아내 잘 만난 덕에 이것저것 사업도 해보고 심지어 무슨 연예인 후원하는 단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름은 들어도 전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돈 많은 백수한량답게 화술이 엄청 좋으셨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달달한 이야기를 잘하셨고요.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이셨죠. 솔직히 약간은 알고 간 터라 놀라진 않았지만 안사돈의 기가 생각보다 세 보여서 조금 기가 눌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저런가 싶기도 했죠. 어쨌든 예비사돈과 감정상에서 좋을 것도 없었으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집안도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온갖 척척은 다 했죠. 자연스레 물 흐르듯이 대화는 이어졌고 꼭 한 번 나오는 형식적인 질문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혼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우리 안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실까요? 보통 이런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둥 아니면 생각한 게 있다는 둥 뭔가 진전이 있거나 대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갑자기 안사돈이 현금 드리면 되나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싸가지가 없어서 기분이 확 상하더군요. 들은 바가 있으니 조금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너무 확 깨더군요. 기분도 더러웠지만 그래도 꾹 참고 결혼 혼수 문제를 처리하면서 둘째를 장가보냈고 그렇게 둘째 며느리를 얻었어요. 보통 이런 분위기로 사돈 맺으면 며느리가 얄미워서 못살게 굴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못돼 먹어서 말썽이 있거나 하는데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죠. 사실 그 이후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돈과 만날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임신까지 해서 손주까지 보여주게 생겼으니 저에겐 복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늘 첫째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첫째가 배달 일을 끝나고도 늦게 들어오더니 옷에 엄청 신경 써서 입고 나가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남편은 어차피 관심도 없고 둘째네는 따로 살고 있으니 오직 저만이 첫째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슬쩍 물어봤죠. 혹시 만나는 여자 있니? 그랬더니 아들놈이 화들짝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나이가 30 넘은 놈이 여자 이야기하니까 어찌나 수줍어하던지. 역시 첫째는 순박한 면이 돌아가신 아빠랑 꼭 닮았어요. 그래서 잘 만나고 좋은 결과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몇 달 후에 진짜로 소개를 시켜줄 테니 한번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여자는 뭐라는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알고 보니 저랑 남편이랑 자주 가는 카페 사장이더군요.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약간 한적해서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조용히 커피 한잔하기 딱 좋은 곳인데 거기 사장이랑 아들이 눈 맞은 겁니다. 참 제주도 좋더군요. 사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 카페 분위기도 좋고 늘 청결해서 가게 주인을 좋게 봤던 터라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뭐 우리 아들이 딱히 잘난 것은 없으니 바로 첫째 며느리 후보를 만나서 밥을 먹었죠. 어떻게 만났는지 뭐라고 살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근데 아버지는 뭘 하시니?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건설업 하시다가 지금은 퇴직하시고 건설업 할 때 만난 지인분하고 두 번째 사업 계획 중이시고요. 아마 건설 쪽 일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서 버벅버벅 거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좀 의아했는데 첫째가 불쑥 제 말에 끼어들면서 장모님 되실 분은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안 계셔. 다른 곳에 계시거든. 어머 그래?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괜히 물어봤네. 내가 미안하구나. 차린 건 없지만 어서 이거 먹어요. 뭔가 뉘앙스가 오묘하더라고요. 마치 안사돈이 세상에 없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첫째 며느리 후보의 엄마가 무속인인 거예요. 솔직히 찝찝하긴 했지만 아들놈도 결혼을 원하고 사돈댁이 무속인이라고 며느리가 무속인은 아니니까 그냥 서둘러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첫째 둘째 결혼시키고 좀 두 다리 뻗고 살아 싶었는데 문제는 이상한 데서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둘째가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녀석이 조금씩 도박에 손을 좀 대다가 심지어 회사 공금에까지 손을 댔나 봐요. 다행히 회사에선 공금을 원상복구시키면 퇴사하는 선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사돈댁에서 그 돈을 메워주긴 했는데 액수가 꽤 컸나 봅니다. 나머지를 채우려니 아들은 집 팔아서까지 공금을 메우곤 일단 다른 집을 구할 때까지 신세 좀 지겠다며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이미 아이는 낳았고 꽤 좋은 집에 살다가 놓친애 둘이 사는 집에 와서 살려니 둘째 며느리가 여간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그때 남편 건강도 안 좋아진 터라 이래저래 심란할 때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 통원 치료 신경 쓰는데 이럴 때 며느리가 좀 눈치껏 움직여주면 좋으련만 오히려 상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3개월 정도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 3개월이 정말 지옥 그 자체였네요. 저를 이잡듯이 잡아대고 온갖 허드렛 일을 시켜대는데 정말 귀찮았어요. 잠도 안 재우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데 나중엔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가능하죠. 며느리는 일을 나가니까 나갈 때마다 처음엔 애교 섞인 부탁조로 어머니 죄송해요 이러면서 빨랫감을 내놓더니 나중에는 아예 칭모 부리듯이 저를 부리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건강에 문제 있으세요? 반찬이 왜 이리 짜요? 이렇게 먹었다간 저도 그렇고 애도 건강해쳐요. 그냥 반찬 물리세요. 이렇게 상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죠. 게다가 자기 옷을 잘못 빨았다며 저에게 빨랫감을 던지듯이 주며 어머니 이거 글씨 안 보이세요? 이걸 그냥 세탁기에 돌리면 어떡해요. 세탁소에 맡겨서 드라이해야죠. 답답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이게 시어머니 알기를 뭘로 하는지 저도 욱해서 몇 번 부딪혔고 나가라고 소리도 쳤지만 그때마다 며느리 요망한 것이 우는 목소리로 지네 집에 전화해서 엄마 빨리 좀 어떻게 해봐. 그거 안 돼? 나 이 집에서 완전히 미친년 취급받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그놈의 돈이 죄죠. 아들놈 깜빡 놀랄 뻔한 거 돈 덕에 살아남았고 그 돈이 사돈댁에서 나왔으니 완전히 저는 찍소리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악착 같고 좀 오기가 있는 편이라 이젠 눈에 쌍심지까지 켜고 달려드니?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빨리 집 얻어서 나가.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서 간간히 남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만 둘째가 저를 말리며 싹싹 빌더군요. 엄마, 나 처가에 빚진 거 생각하면 마누라 보시고 살아야 돼. 조금만 참아줘요. 이러면서 통사정을 하는데 아들놈이라 죽일 수도 없고 미치겠더군요. 근데 남편은 자신의 몸이 안 좋아지는 걸 예감했는지 저에게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참에 경기도에 있는 건물 정리해서 애들 나눠주려고 해. 아니 꼭 죽을 사람처럼 왜 그래요. 그거 어차피 정리하면 애들 나눠주려고 했는데 천천히 해요. 아직 멀쩡한 사람이 왜 그래요? 아니야 미리 해두면 좋지 뭐. 이러면서 남편은 건물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 역척스럽게 번 돈으로 겨우 건물 하나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싼 거는 아닌데 우리 집 형편으로는 좀 부담되는 터라 중간에 계속 돈은 넣었지만 완공은 아직 멀었고 돈이 안 들어가니 건물 올리다가 멈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꼭 올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의 소원도 있었지만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아주버님하고 남편하고 약속을 한 게 있어서였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원래 건물 있는 자리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건물터를 사기당해서 뺏겼고 그게 한이 맺혀서 돌아가실 때도 제대로 눈을 못 감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주버님이 그 건물터를 나중에 사드리긴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아주버님은 미국으로 갔고 남편은 남아서 거기에 건물 하나 올리는 도중에 돈줄이 막히면서 건물 공사가 멈춘 거였습니다. 어쨌든 애들에겐 꼬마 빌딩 3층짜리라고 해서 큰 돈은 안 된다고 이미 못은 박아두었죠. 아이들도 처음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돈줄이 조금 막힌 듯한 둘째네만 은근히 관심을 보이면서 어머니 경기도에 있는 빌딩 한번 보러 가면 안 돼요? 그걸 네가 왜? 얼마나 큰지 보려고요. 그이도 요즘 직장 구하기 어렵고 저도 요즘 회사에 업무 많아서 이러다간 애도 못 키울 것 같고 힘드니까요. 어머니도 우리가 여기 얹혀 사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차라리 빨리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하는 게 어찌나 얄미운지 저도 모르게 그러면 니네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그러니? 니네 집 돈 많잖아. 어머니도 양심도 없으시네. 엄마 아빠가 탈탈 털어서 깜빵 가는 거 막아줬는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아들놈 볼모로 잡혔으니 찍소리도 못하겠고 며느리 수발에 투정까지 받아주느라 돌아버리는 날들이었어요.
하도 둘째가 건물 보고 싶다고 해서 일단 건물 완공하는 데 데려갔죠. 말씀드린 대로 작은 3층짜리 건물이고 큰돈도 안 되는 자리터였어요. 여기서 1층엔 편의점 장사나 하고 위층에서 노년을 보내려고 준비했던 거지만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남편 건강이 악화된 거죠. 둘째도 딱 보더니 큰돈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쓱 둘러보곤 가더군요. 그 사이에 남편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는데 며느리는 그냥 쓱 보고 아버지 괜찮으시죠? 이딴 말만 하고 계속 지 볼 일만 보는 겁니다. 정말 1원 한 장 나눠주기도 싫더군요. 대신 집 근처에서 살림을 차린 첫째네 부부는 그래도 좀 관심도 갖고 매일 찾아와서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남편이 그 돈만 들어오면 저 건물 금방 세울 수 있는데 하며 늘 아쉬워하며 끝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돈이란 게 바로 남편이 자기 형에게 빌려준 돈이었죠. 저에겐 아주버니죠. 근데 아주버니는 이미 해외로 사업한다고 소식 끊긴 지 오래고 늙음하게 경기도에서 한참 들어간 시골에 건물 하나 세울 돈도 없어서 공사 중단한 채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돈 냄새 맡는 둘째 며느리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오죽했으면 건물 올리는 거 보고 관심도 안 가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 사이에 둘째네는 이래저래 좀 숨구멍이 트였는지 따로 이사를 가버렸고 저만 혼자 남아서 쓸쓸히 지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도 외로웠지만 무엇보다 이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악착같이 아등바등거리며 살아왔는데 고작 남은 게 이런 건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위안이 되는 거라면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첫째는 이제 배달일 그만두고 며느리랑 카페를 하는데 제법 가게도 잘 되니까 둘이 아주 깨가 쏟아졌죠. 그나마 가까이에 있으니까 첫째가 자주 들러서 위로해주고 말벗이 되어주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 며느리네 엄마, 즉 첫째 사돈이 무속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첫째 사돈을 우연히 만나서 같이 차 한잔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사부인, 지금은 많이 힘드시죠? 근데 파란색, 초록색이 보입니다. 그거 좋은 색이니까 진짜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이러더군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종교는 없지만 무당이나 무속인은 기겁하지만 그래도 사돈인지라 만난 건데 이런 말을 하니까 알쏭달쏭하고 기분만 묘하더군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이 무슨 도움이 되나 싶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래도 첫째네가 잘 지내고 사니까 마음도 놓이고 없는 살림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더군요. 오히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둘째 놈은 돈 문제로 속썩이더니 말년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쩌다 한 번 와서 김치는 따박따박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가 늘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 때문에 이 김치 맛을 못 잊잖아요. 내가 여기서 살 때 이거 하나만은 딱이었어. 우리 남편도 이거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어머니 잘 먹을게요. 이러면서 김치 몇 통 가져가는 며느리였습니다. 아주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겨서 대머리로 만들고 싶지만 자식놈이 약점 잡혀서 질질 끌려 살고 있으니 저도 딱히 해줄 말도 없고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싶진 않더군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다들 조심조심할 때였지만 보통 같으면 자식들이 전화라도 자주 해서 어른들이 걸리면 치명적이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건강 염려는 다들 해주던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첫째는 그나마 가까이에 살면서도 꼬박꼬박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물어주고 늘 코로나 조심하라고 했는데 둘째네는 가뜩이나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것들이 연락도 없는 겁니다. 정말 섭섭하더군요. 어쩌다가 그 착한 둘째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 보내고 혼자 사는 엄마에게 연락 한 번 없는 둘째네가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반갑다고 해야 하나 원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잊고 있었던 아주버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우리 남편 장례 치르는데 오지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전화로 알리긴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로 비행기가 뜨질 않으니 올래야 올 수도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와중에 격리수칙 다 지키고 나서 오랜만에 아주버니를 만났어요. 미국에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조카랑 같이 한국에 들어왔더군요.
거의 10년 만의 만남이라 정말 할 말도 많고 해줄 말도 많았어요. 조카는 미국에서 슈퍼마켓을 한다는데 교민들이 대부분 그런 일을 거쳐서 자리를 마련하고 점차 신분이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사는 곳도 서울 같은 중심지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안산 같은 도시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아주버님도 건강하고 조카도 이렇게 멋지게 커서 자기 일을 한다고 하니 반갑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무리해서 한국의 삼겹살도 구워서 주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차려줬죠.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속 깊은 대화도 나눴어요. 그동안 진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둘씩 털어놓다 보니 아주버님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더군요. 그래도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꼬간 돈은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다며 조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돈을 갚으려고 해도 오히려 죽은 남편이 나중에 갚어, 괜찮아, 이래서 안 갚았는데 이참에 돈 갖고 건물 올리는 거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버니가 하는 말이 자기도 몸이 안 좋다면서 이참에 한국에 온 김에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요즘 의술이 워낙 발전했으니 무슨 병이든 잘 고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진찰도 힘들고 하니까 아주버님도 계속해서 한국에 있을 수도 없고 이래저래 고심하다가 조금 코로나가 잠시 주춤할 때 진찰을 받게 됐어요. 그 사이에 저는 아주버님에게 받은 돈으로 다시 남편의 소원인 건물을 재공사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아주버님이 진찰을 받고 받아든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위암이고 이미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을 제가 직접 들으니 어이가 없고 웃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미 작심했다는 듯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재수씨, 저 그냥 편하게 먹을 거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다가 갈래요. 그러니까 재수씨도 이참에 건물 다 올리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 말이 어찌나 간절하게 들리든지 그러겠다고 했죠. 어차피 저도 할 일도 없고 시간은 많으니 아주버님과 마지막 가는 길이나 재미나게 시간 보내주고 하늘로 보내줘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동해안 푸른 물결도 봤고요. 남산타워도 올라가 봤네요. 이게 다 아주버님이랑 미국에 있는 조카가 같이 여행 다니자며 데리고 간 곳이에요. 그때 도와준 게 첫째 아들 가족입니다. 운전도 도와주고 어디가 좋은 여행지라며 알려주고 챙겨주니까 아주버님은 야, 우리 조카가 아주 훌륭하게 컸구나, 너무 고맙다 라며 칭찬 일색이었죠. 저 역시 미국에서 온 조카는 서울이 이쁘다며 막 신나며 사진사를 자청했고요.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예쁜 한국을 눈에 담고 싶다고 좋아했어요. 그렇게 꿈같은 3개월이 흘렀고 아주버님도 점점 병세가 악화되더군요. 그리고 떠날 시간이 다 될 무렵 아주버님이 제 손을 붙잡고 재수씨, 지금 아내가 곧 미국에서 오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저 있을 때 이야기 나누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저 없을 때 아내가 오면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냥 재수씨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지만 아무래도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아주버님은 그날을 못 넘기고 하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장례식장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간략하게만 치렀죠. 그래도 첫째는 왔는데 둘째는 코로나 핑계대며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물론 제대로 본 적도 없는 큰아버지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도 너무하더군요. 그때 아주버님의 아내, 저에겐 형님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새 많이 늙으셨더군요. 미국에서 고생한 탓이겠죠. 근데 그 옆엔 웬 느수구레한 남자도 같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남긴 유언장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듣는 순간 저는 아주버님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펑펑 울 뻔했습니다. 그 유언에는 아주버님의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데 일부분을 저에게 주고 떠난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빚져서 못 갚은 것도 미안했고 그게 평생의 짐이 되어 일단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나머지는 이자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으로 치면 한 10억 가까이 된다는군요. 게다가 그 땅 위치가 저희 건물이 있는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이미 아주버님이랑 예전부터 갖고 있던 땅이었는데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리며 여기 명의를 넘겼다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을 산 이유가 나중에 여기 시골 와서 가족끼리 살자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마 제 추측이건데 이 땅에다가 가족끼리 같이 사는 주택 하나 짓고 아마 건물은 장사하며 노년을 보내고 싶었나봐요. 어쨌든 땅 문제의 세금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되지만 그 돈이 없을 경우엔 형님이 대신 결혼해 줄 테니 땅을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갚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행운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물어보니 우리 남편이 늘 미안해했어요. 남편 유언대로 집행하면 돼요. 이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더군요. 형님도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자기 혼자 처분해서 떵떵거리고 살면 될 텐데 그걸 꼭 품고 있다가 선물처럼 저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그 속 깊은 정에 눈물이 나오더군요. 솔직히 남남으로 만났고 10년 넘게 본 적도 없어서 소위 말해서 입을 싹 씻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고맙고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생각나서 눈물이 나네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물려준 땅을 처분하기로 했는데 사실 쉽진 않았죠. 땅이 판다고 바로 팔리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바로 빌딩을 증축했고 이 소식이 둘째한테도 들어갔나 봐요. 한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한번 뵙고 싶다는 둥, 건강은 어쩌냐는 둥 온갖 나양을 떨더군요. 그래서 형편은 좀 나아졌니?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면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밖으로 나가니 이미 차를 대기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얄밉기도 하고 별로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 터라 멀리 떨어져서 혹시 서로 코로나 옮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대화하자 하며 거리를 뒀는데 둘째 며느리는 깔깔 웃으며 얼른 차에 타라면서 세상 가장 밝은 모습으로 온갖 아양을 떠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제가 머뭇거리는데 둘째 아들놈에게 전화가 오더니 엄마, 우리 마누라가 갔을 텐데 간만에 둘이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고 마누라한테 용돈도 두둑히 보내놨으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낌새가 이상하더군요. 첫째네가 이러면 이해라도 할 텐데 갑자기 둘째네가 이러니까 온갖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순진한 마음에 차에 탔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뭐 하셨냐 자기가 너무 소홀해서 죄송하다는 둥 온갖 말을 내뱉더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깥사돈이 한량백수에 입담 하나는 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둘째가 입으려는데 바깥사돈 마냥 청산유수로 말을 술술술 내뱉더군요. 그런데 어느새 차가 가는 길을 보니까 점점 야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맛있는 거 사준다더니 어디 가는 거니? 아, 거기 경기도에 있는 유명 맛집이 있어요. 이러면서 대충 얼버무리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더군요. 바로 제가 짓고 있는 건물 근처로 오더니 어머니, 이 근처에 설렁탕 맛집이 있어서요. 이러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눈치 없다고 해도 이걸 모르겠어요? 바보 취급하는 것도 유분수지. 너무 불쾌하더군요. 그래서 너 지금 내가 건물 완공됐다고 그거 같이 보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니? 라며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며느리는 무슨 소리냐며 온몸을 꼬아대며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제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여기까지 온 김에 같이 설렁탕집에서 밥은 먹었지만 영 기분이 유쾌하진 않더군요. 근데 밥 먹으면서 며느리가 계속 어머니, 말 나온 김에 저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너가 알아서 뭐하게. 예전에도 한번 봤잖아. 여기 건물 해봤자 몇 푼이나 간다고 그러니. 당연히 그러죠. 여기 깡촌에 건물 해봤자 큰 돈은 아니지만 대신 요 근처에 땅도 있으시다면서요? 이러면서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속물이더군요.
물론 저도 어릴 적엔 저랬을 겁니다. 저도 물불 안 가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했으니까요. 아마 제가 둘째 며느리 보듯이 다른 사람도 저를 그렇게 봤겠죠. 하지만 이제 이 나이에 악착 같은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자식도 필요 없고 돈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며느리 꼴을 보는 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무렵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니, 어쩌면 이 빌딩이나 땅이나 제가 빌려준 돈도 일부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제가 물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남편 빚 안 갚았으면 지금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저희 집이 돈을 안 빌려드렸으면 이런 좋은 일이 생겼겠냐고요. 이건 제 노력이나 제가 빌려드린 돈이 들어간 셈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러더군요. 아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설렁탕집 소금을 며느리 얼굴에 뿌리고 꺼지라고 했어요. 도대체가 말문이 막히더군요. 제가 그러니까 며느리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러면서 소리소리 치곤 가버리는 겁니다. 아주 속물 같은 년이더군요. 그 후에 둘째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냥 받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돈 빌려달라는 얘기겠죠. 대신 지금은 제가 그 땅에서 주택 하나 짓고 첫째네와 잘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딩 1층에서 편의점 사장 노릇하고 있고요. 첫째 며느리는 카페를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은 남편이랑 시아주버님이 남겨준 유산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인생이 평탄하고 큰 굴곡이 없었지만 나이 60을 넘기고 나서부터 안 좋은 일들이 마구 터지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둘째네하고 완전 인연 끊고 사는 셈이 됐으니 마음 한켠이 아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첫째네가 있으니 다행이고요. 대신 아무 탈 없던 인생이 계속 이대로만 진행되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바람이네요. 사랑하는 남편 하늘로 보내고 이제 남은 거라곤 첫째뿐인데 그래도 뒤늦게 정신 차리고 저한테 효도하고 며느리한테 잘하는 걸 보면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죽은 남편이 꿈꿨던 것이 이런 거겠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오순도순 사는 건 말이에요. 비록 둘째 며느리 요망한 짓 때문에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첫째네랑 요즘 고기 구워 먹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저는 믿어요. 하늘에 있는 내 남편이 저를 지켜봐주고 응원해 줄 거라는 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길고 엉망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